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금슬이 존 친정 부모님이 또 여행을 가신다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아버지 직장 동료끼리 모이면서 부부 동반으로 갔었던 패키지 유럽 여행이 아쉬움이 컸었다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두 분이서만 오붓하게 유럽 여행을 가시려고 계획을 하셨다고 했어요. 최소 2주간의 장기 여행이라서 부모님 댁에는 강아지 2마리를 제가 잘 보살펴야 했습니다. 엄마가 애를 써가며 가꾸시는 화초도 만만치 않게 많아서 신경을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셨어요. 네가 집을 봐준다고 하니까 가긴 간다만 왔다 갔다 하며 신경을 쓰는 것이 쉽겠냐? 엄마, 걱정이랑 붙들어 매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텐데요.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세상 구경을 하셔야죠. 아빠도 그동안 일하시느라 회사에서 보내준 것 말고는 뭐 얼마나 해외여행 다니신 적도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운 적이 없어서 말이다. 걱정 말라니까요. 제가 엄마 집에 들어가서 그동안 살면 되죠. 내 방도 내 물건이 고스란히 있겠다. 나도 결혼으로 우리 두치랑 세리를 못 봐서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하루에 2번씩 산책도 해주고 물도 갈아주고 사료도 챙겨줘야 하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나야 좋지. 그런데 정서방이 불편하진 않을까 싶다.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요. 처갓집인데요.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내가 너희들이 와서 지내면서 먹으라고 반찬도 다 해놨다. 잠깐인데 신혼집을 좀 비운다고 무슨 일이 있겠니? 일은 무슨 일,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저는 친정 부모님을 유럽 여행을 떠나보냈고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제가 쓰던 방에는 책상이며 침대며 제가 쓰던 책들까지 그대로 있어서 참 편하기만 했어요. 남동생은 발랑 까져서 저보다 훨씬 일찍 장가를 간 터라 제 방 이외에도 안 쓰는 방이 한 개가 남아 돌았어요.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는 일주일쯤 되는 주말에 제가 남편에게 저희 신혼집에 갔다가 오자고 했어요. 우리 집에 잠깐 다녀오자. 가져올 것도 있고 한번 들렀다가 오자.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가져올 게 있어? 그럼 말해. 내가 얼른 다녀올게. 혼자 간다고? 멀어. 필요한 건 내가 아는데 이왕 나간 김에 백화점에 쇼핑도 하다가 오자. 내가 얼른 다녀올게. 다녀와서 나랑 데이트하러 가자. 너 참 이상하다. 우리 신혼집에 뭐 꼼쳐놓은 거라도 있니? 그런 거야? 함께 가면 될 일을 왜 그러냐?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의 표정을 보니 제게 뭔가를 말할까 말까 하며 고민하는 것이 역력해 보였어요. 왜 그래?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냐? 아니야. 숨기긴 뭘 숨겨. 마침 그때 남편에게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이 얼른 거실에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별일이네. 여기서 받으면 될 거 가지고 무슨 비밀 대화라도 나누나? 한참 통화를 하는가 싶더니 거실에 있는 저에게 와서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가 다리가 불편해서 잘 못 돌아다니신다면서 뭐 좀 사오라고 부탁하셨거든. 얼른 사다 드리고 오면서 내가 우리 신혼집에 들러서 네가 필요한 거 챙겨가지고 올게. 어때? 그런 다음에 우리도 바람이나 쐬러 나가자. 넌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있어.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추워서 오전 일찍부터 밖으로 나가기도 싫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이 나간 후로 소파에서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깨고 나서 그제서야 남편에게 제가 쓰던 클렌징 워터를 챙겨서 가져오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출근복도 챙겨와야 했는데 남편에게 일일이 말해서 챙겨오라고 하기도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자기야, 어디야? 지금 엄마한테 갔다가 우리 신혼집에 가는 중이야. 그래? 그럼 내가 갈 때까지 거기 있어. 뭐? 뭐하러 그래? 내가 다 챙겨온다니까. 넌 그냥 있어. 너 왜 그러냐? 내 옷들을 너한테 어떻게 챙겨오라고 그러냐? 나도 지금 출발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보자. 그런 후 제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쎄한 것이 요상했어요. 좁은 현관에 무슨 놈의 신발들이 많은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현관 입구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의 커다란 캐리어와 여행용 가방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좁은 거실에 늘어져 있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집도 비었는데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냐? 이리 와서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일 보던 중이었는지 거실로 나오면서 머리를 끄적거리며 어색하게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왔어? 너 아까 어머니한테 들렀다 오는 중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 말이야. 일단 자리에 앉아. 참 이상했어요. 분명히 내 신혼집인데도 시어머니 아가씨나 제게 대하는 태도가 마치 자기 집에 제가 오는 것 마냥 하는 눈치더라고요. 좁은 거실에서 훤히 보이는 주방에는 한 며칠씩 살아온 것 같은 흔적이 즐비했어요. 분명히 며칠씩 우리 신혼집에서 머물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 내 신혼집 안방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아예 딴 집인 줄을 순간 착각할 뻔했습니다. 내 안방인데 내 물건보다 딴 살림이 더 많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 말에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지금 엄마랑 봉순이한테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야. 사정이 급하게 돌아가서 어쩔 수가 없었어. 뭐가? 남편이 안방 문을 닫고서 제게 조용히 하라면서 말을 낮추면서 그러더라고요. 봉순이가 임신을 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 알면 죽인다고 달려들 텐데 배는 불러오고 아버지는 모르게 해야 하고 그렇다고 당장에 결혼도 불투명이래. 그래서 엄마가 이리로 데려왔어. 뭐? 그런데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니? 그게 무슨 좋은 소리라고 너한테 말하고 싶었겠냐. 그냥 나는 신혼집이라서 안 될 말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좀 난리야. 어떻게 하든지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머리 쓰고 있던 중이었어. 되도록이면 네가 모르게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게 내 말대로 그냥 있지 뭐하러 오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헛웃음만 나왔어요. 지금 너는 내가 내 집에 왔는데 왜 왔냐고 내 탓을 하는 거냐? 아니야. 내가 너 모르게 어떻게 해버리고 했던 거지. 미안해. 어떻게 해버리고 했다고? 처음부터 여기 오지 말게 했어야지. 네가 허락을 했으니까 오신 거다냐. 완전히 스팀을 팍팍 받아서 열이 받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펄컥 열고 들어오셔서 제게 그러셨어요. 이리 나와 봐라. 내가 할 말이 있다지 않았냐. 어여 나와. 완전히 못마땅하다는 듯한 얼굴로 인상을 팍 쓰며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척이 없었어요. 그래, 무슨 할 말씀 있으신가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네가 우리 봉독이를 쥐어짜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지 마라. 그래도 봉독이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다. 오죽할 데가 없었으면 니들 신혼집에 들어왔겠니? 그래도 별 수 있냐? 니들이 조금만 양보해야지. 뭘요, 어머니? 뭐긴 뭐겠냐? 봉순이가 출산할 때까지 네가 양보해라.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지 않냐. 마침 네 부모님도 여행을 좋아하시는 모양이던데 거기서 살다가 와라. 네? 여기 신혼집을 놔두고 친정에 가서 살라고요? 그럼 이 좁아 터진 집에서 봉순이랑 같이 살 거냐? 어머니, 여기는 저희 신혼집이에요. 어머니가 왜 맘대로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씨 데리고 지금 당장에 짐 싸들고 나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돌아서 하는 것은 경우에도 맞지 않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적반하장으로 노발대발 하셨어요. 뭐? 경우에 맞지 않아? 내가 내 아들한테 말하고 왔는데 굳이 네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거냐?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야, 이 소가지 없는 자식아. 여기가 네 집이냐? 내 집이기도 해. 네가 뭔데 나를 속였냐? 나랑 살기 싫다 이거냐? 그러자 듣고 있던 신우와 시어머니가 제게 싸가지가 하나도 없다며 난리를 쳤어요.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언니 동생이라도 이럴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 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에요? 언니 친정집엔 방도 많다면서 그래요. 누가 그러던가요? 봉도 씨가 그랬어요?
아가씨는 멀쩡한 아가씨 집을 놔두고 여기에 왜 오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이미 내가 결정한 일이다. 더 이상 긴 말 할 필요가 없고 네 옷가지랑 물건은 내가 대충 네 캐리어에 다 담아놨으니까 너는 네 친정에 가서 살아라. 내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 신혼집에서 어거지로 쫓겨나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남편이 저한테만 그랬어요. 자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우리가 당분간 처갓집에 가서 살다가 오자. 우리 봉순이가 미혼인 채로 임신한 걸 알면 우리 아버지가 들고 일어난다. 그때까지만 우리 양보하자, 어?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여기는 내 신혼집이야. 어떻게 주인도 없이 객식구가 와서 주인 행세야? 뭐? 객식구? 어머니, 오늘 안으로 제 집을 비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참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제 뒤통수에 대고 깔깔거리며 그러셨어요. 얼척이 없네. 뭐 저런 것이 다 있냐? 저런 것? 내가 할 소리야. 별 거지 집 구석이 다 있네.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여러 통 했어요. 내게 함부로 한 죗값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며 제게 전화했어요. 자기야, 자기가 아버지한테 말한 거야? 뭘? 지금 아버지가 봉순이랑 엄마랑 끌고 가고 난리가 났어. 그래? 너도 그 집에서 짐 싸들고 나와서 너네 집으로 가지 그랬냐? 그게 무슨 말이야? 말귀도 못 알아듣네. 이혼하자는 거지. 너는 네 집으로, 나는 우리 집으로 가면 그만이야.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니까 좋은 말 할 때 이혼 위자료로 너한테 내가 준 것의 2배는 받을 테니까 준비해둬. 뭐야? 지금 우리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너는 이 상황에 이혼 타령이야? 그건 네 사정이지. 너는 내 사정은 봐주면서 살았니? 똑바로 안 하면 끝까지 간다. 우리 이혼의 책임은 너한테 있으니까. 그러자 오히려 남편이 제게 화를 더 냈어요. 네가 우리 집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아냐? 네가 그 남자 부인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쫓아오게 만들었잖아. 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유부남 자식을 갖는 것도 모자라서 그 자식을 낳으려고 신혼집에 강제로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은 정상이냐? 뭐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말 다 안 했다. 이런 못돼 처먹은 집 구석인데 그동안 이렇게 나를 잘 속였네. 내가 너한테 받은 배신감 때문에라도 본보기 차원에서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기대해라. 네 만행을 쌍나팔을 불고 다닐 테니까 처신 잘해. 세상 천재 신혼집을 양보하고 친정에 들어가 살라는 집구석이 또 어디 있냐? 그 말에 뜨끔했는지 전화를 끊었어요. 고등학교 교사로 퇴직을 하신 아버님이 빚으로 했던 시누이가 직장 상사인 20살이나 만 유부남의 오피스 와이프로 살아온 것도 모자라서 임신까지 하고 기존 부인과 이혼을 시킬 요량으로 아이까지 출산을 감행을 했다는 사실에 그걸 용납한 시어머니와는 못 산다며 쫓아냈어요. 서슬퍼렇게 이혼을 요구해도 이혼을 안 해주려고 버티는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다시며 집을 파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셨어요. 아버님이 제 신혼집에서 신우의 시어머니를 끌고 나왔다는 말을 듣고 얼른 가서 피본도 바꿔버렸는데요. 신혼집 보증금을 제게 다 넘기는 것으로 위자료로 퉁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거실 하나에 방 1개짜리 월세 살면서 쫓겨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마음에 맞는 식구들끼리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남편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았을 뻔했는데 빨리 헤어지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가장 행복해야 할 저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한껏 치장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의 모습은 제가 봐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오늘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급 다이어트를 하느라 다니지도 않던 수영장에 매일처럼 출근 전에 수영을 했고 쌀이라곤 입에도 못 대고 풀떼기로 연명을 했으니까요. 그건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처럼 덩치도 소만했고 살집도 만만치 않아서 둘이 딱 어울리는 환상의 커플이었어요. 제 키 170에 먹성도 좋아서 그동안에 저를 좋다는 남자들이 눈 씻고 봐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먹는 모습이 복스럽고 이쁘다며 제가 좋아할 만한 맛집으로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길래 참 좋더라고요. 집신도 짝 있다더니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나 싶었어요. 평생 기억될 만한 결혼식을 위해서 그 얼마나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는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저를 몰라볼 지경이었죠. 저도 살을 빼고 보니 내게도 이런 면이 있었나 싶었고 낯선 제 모습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나게 이쁜 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을 완전히 싹 다 뜯어 고쳤더라고요.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은 게 참 이상했어요. 어머,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파리 사촌 누나예요. 축하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뇌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팔씨 사촌 누나이면 혹시 너 김미자 아니냐? 갑작스런 제 말투에 놀라서 그랬어요. 아니, 형님뻘 된 사람 이름을 막 부르네. 그러자 나의 온 신경이 내 의지와는 다르게 먼저 반응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부케를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넘기고 튕기듯이 일어나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냅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제가 그때 정신 헷가닥 했나 봐요. 어린애 앞에서 그 짓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제가 그날 결혼할 새 신부라는 걸 잊었으니까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실화냐? 굽디고 온 신부가 결혼식 날에 시집 식구를 바닥에 내리꽂다니. 하지만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내리꽂힌 남편의 사촌 누나에게 다시 괴물처럼 달려들었어요. 야, 김미자, 어떻게 너랑 나랑 여기서 만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어디서 꼭꼭 숨어있다가 이제서 나타나. 그러자 남편의 사촌 누나는 여자가 혼매진 정신을 바로잡지 못하고서 제가 악다군을 했어요. 오메, 사람 잡네. 네가 깡패냐? 이게 뭔 짓이야? 김미자, 아직도 나를 몰라보겠냐? 내가 네 저승사자다. 우리 오빠를 그렇게 가게 해놓고 네가 발 뻗고 살면 내가 억울하지. 그래도 나를 몰라보겠냐? 그러면서 제가 다시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흔들어댔더니 그때서야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럼 서순자? 그래, 이제 정신 차렸네. 내가 네 저승사자인 서순자다. 서성목의 여동생이야. 그러자 입술이 팔 떨더니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싹싹 비볐어요. 그 여자의 어린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여자를 껴안고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얼른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이 애를 봐서라도 그냥 넘어가죠. 이 애는 네 조카야. 네 오빠들이라고. 이게 어디서 사기를 쳐? 네 남편 어디 있어? 이 애가 네 남편 애가 아니다 이거야. 대급박을 한 대 더 치려고 하자 그 여자를 안고 있던 어린애가 더욱더 크게 자지러지게 우는 바람에 제가 그나마 이성을 차렸어요. 제가 조금 꼴통 중에 꼴통이었죠. 화가 나면 앞뒤로 안 가렸으니까요. 친구들도 말리고 애가 우는 소리 아빠란 사람이 달려들어와서 이 광경을 보고 놀라 자빠지는 폼이었어요. 아니, 이게 뭔 일입니까? 애 앞에서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그 여자가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이 여자 미친 여자야. 정신병자야. 삽시간에 결혼식이고 뭐고 이 난리통을 예비 시부모님께도 들어갔어요. 당겨온 예비 신랑도 불이 나게 달려와서 신부가 허리에 손을 넣고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과 사촌 누나가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면서도 신부 앞에서 고개도 못 쳐들고 있는 그 희한한 광경을 다 봤어요. 순자씨, 왜 그래? 그때 제가 새신랑에게 웨딩 장갑을 벗어던지며 그랬어요. 야, 내 철천지 원수를 여기서 만났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이 여자가 우리 오빠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야. 어떻게 네 집안에 이런 천하에 못된 것이 있었냐?
나 이 결혼은 포기해도 이 원수한테 복수하는 것은 포기 못해. 뭐? 그럼 네 오빠 돈을 갖고 도망친 여자가 바로 우리 사촌 누나라 이거야? 모르긴 몰라도 네 조카도 어느 놈의 자식인지 캐봐야 할 거야. 아주 입만 열었다면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기만 치고 다닌다니까. 저 애도 우리 오빠애라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하네. 그날 완전히 결혼장안이 쏙대바지 되어버렸어요. 예비신랑이 사촌 누나가 그렇게도 제가 찾아 헤매던 그 여자일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저에게는 둘도 없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요. 하필 여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 저 불려우를 만나서 인생이 쫑이 나버렸어요. 머리가 나쁜 저와는 다르게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명문도 입학을 해서 은행에 취직을 해서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착실과장이면서 남에게는 요만큼도 해를 입힐 줄도 몰랐던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저 사기꾼을 만나서 은행돈을 횡령하게 되었어요. 물론 오빠가 은행돈을 저 여자에게 날리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오빠의 책임이긴 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오빠를 속였겠냐고요. 어떤 나쁜 놈과 짜고서 오빠를 협박까지 했다던데 이 여자와 한통속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오빠가 혼자서 무척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제가 이 사실을 뒤늦게 오빠 일기장을 본 후에 알고서 샅샅이 찾아다녔지만 해외로 도망을 갔더라고요. 필리핀이며 태국이며 여러 번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제가 그 여자 귀에다 대고 나지막히 말했어요. 너 길에 나다닐 때마다 등 뒤를 조심해라. 내가 애들을 다 심어 놓을 테니까. 머리 아프게 경찰에 신고는 안 할 거다. 널 가지고 놀 테니까. 그 말에 하얗게 질려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같이 했던 먹던 놈들은 이미 필리핀에서 일망타진을 한 상태라서 아마도 소식은 들었을 거네요. 경찰에 손이 안 닿으니 직접 해결할 수밖에요. 신분 세탁도 오지게 잘해서 이름도 바꾸고 얼굴 성형도 제대로 해버렸으니 찾기가 쉬웠겠냐고요. 그랬더니 벌벌 떠는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들더니 경찰서로 전화를 했어요. 네, 경찰서죠. 저를 좀 빨리 잡아가세요. 자수할게요. 5년 전에 있었던 은행털이 공범이에요. 아무튼 빨리 오세요. 다 진술할게요. 그리고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오빠가 그렇게 쉽게 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도 조직에 잘못 들어가서 팔자가 그렇게 돼버린 거지. 나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다. 일부러 착하고 순수한 사람을 골라서 접근을 한 건데 그렇게 내게 순정을 바칠 줄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내 죄는 달게 받을 테니까 그만 놔줘. 네 아들은 그래도 우리 오빠애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네 아구통이 날아가는 줄 알아. 알았어? 그때서야 마지못해 공범이었던 남자의 자식이라고 실토했어요. 그러자 예비시댁 식구들이 한탄을 하면서 땅이 꺼져라.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냈어요. 흡사 장례식 분위기였죠. 그 여자의 남편도 기가 막히다며 제 앞에서 그 여자를 잡아 흔들며 그러더라고요. 너 사실이야? 승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야?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였어?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이 창피하고 쇠스럽다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식이 잘 마칠 때까지 입단속을 부탁했어요. 그러면 뭐하나요? 알 사람은 다 알아버렸는데요. 웨딩 마취를 하고 있는 제 뒤로 경찰이 와서 그 여자를 연행해 갔어요. 어영부영 결혼식은 잘 치르기는 했는데 남편은 시집 식구라는 이유로 어떻게 해보려고 저를 회유하려고 하길래 제가 남편을 경찰서에 있는 누나에게 보냈어요. 누나도 봤지? 우리 순자가 자기 결혼식인데도 물불을 안 가린 거 말이야. 지금 경찰서 문 앞에다 애들 다 풀어놨더라.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해. 난 그것밖에 해줄 말이 없네. 이 병신 같은 자식아. 네 마누라 하나도 단속을 못하냐? 네가 어떻게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이 사촌 누나의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해줬대요. 순자 씨는 우리 하나회의 보스야. 나는 쫄다고. 누나는 끝났어. 그래도 동생이니까 말해주는 거야.
그 말에 전율을 하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잘못을 다 진술을 하고 감방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질이 찐빵. 자기처럼 사기를 조금 친 것도 모르고 즐거운 감방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걸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자기 엇보죠 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저와 남편은 40대 초반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 그 이후에는 조금 여유있게 지내자는 생각이 컸어요. 남들은 20대에 배낭여행이다 뭐다 해서 폼생폼사라며 나름 다들 즐기면서 사는 듯 했는데요. 저의 20대 시절은 그야말로 일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이 컸어요. 제가 스스로 돈을 벌지 않으면 대학교 등록금도 감당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주식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동생들과 엄마를 뒤로하고 집을 나가셨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사라지자 엄마가 망연자실해 하셨었죠. 그때 처음으로 먹고 사는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낙담해서 우울해하는 엄마마저 어떻게 될까봐 늘 불안했어요. 아직 어린 남동생이 둘씩이나 있는데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 큰일로 다가왔어요. 엄마마저 화병에 아프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었기에 저라도 엄마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대학교 입학은 제게는 사치였어요. 그래서 꿈도 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할머니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대학교에는 꼭 입학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용돈을 모아놓은 돈을 제게 주셨어요. 대학 입학 등록금이라며 주셨지만 저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가치없이 생활비로 소비하자니 앞일이 막막했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붕어빵 기계를 샀어요. 제가 알바를 죽어라 해봤자 우리 식구들 입에 풀칠도 못할 바에야 줄서는 붕어빵 장사하는 아줌마에게 집안 사정을 말하고 돈 벌게 해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붕어빵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당장에 돈이 급하니까 시급이 센 식당에서 일하느라 바빴어요. 집안일도 제가 다 했어요. 사는 집도 큰 이모 집에 있는 방 한 칸짜리 새방에서 공짜로 살았어요. 그게 다 외할머니의 덕분이었죠. 거지처럼 사는 저희 가족들을 모두들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돈 버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일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제 자신이 싫지 않았어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만 안정감이 들었고 행복했으니까요. 그래서 30대 중반 훌쩍 지나서 남편과 결혼할 때에도 젊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거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적었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살림에 들이는 시간도 줄일 수 있으니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가 따로 사는 것은 돈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집안일도 해주시니 마음 놓고 일에만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도 저희와 함께 사니까 이중으로 돈도 안 들고 외롭지 않아서 좋은 거 아닌가 했어요. 시어머니는 대찬성이었죠.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께 일정 생활비를 드리고 살림을 온전히 맡기겠다는데 싫다고 하시겠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단서는 달았어요. 첫째, 시어머니가 기존에 살던 집은 월세로 내놓고 남편이 관리할 것. 둘째, 매달 드리는 생활비는 공과금 외에 모든 식비와 시어머니 개인 용돈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서 지출하실 것. 셋째, 쉬는 날에는 절대 간섭하지 말 것. 넷째, 주방 살림 외에 모든 일은 며느리와 상의할 것. 다섯째, 안방 청소는 하지 말 것 등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매달 생활비로 적지 않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성격상 집안일도 통제가 가능하고 정리정돈이 확실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시어머니도 깔끔하신 분이라서 제가 모시고 살 수가 있었는데요. 처음 5년 동안 그럭저럭 잘 지내왔어요. 제가 딱 부러지는 성격이라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언제든지 시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사는 것이 싫으시다면 보내드릴 의향이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혹시나 그렇게 할까 봐서 오히려 전전긍긍해 하셨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줌바 댄스에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고 하시길래
가시라고 했어요. 그전에도 제주도 여행이다 산악회에서 주말에 등산도 자주 다니셨고 부산에도 여행도 다니시곤 하셨는데요. 해외여행 처음이라고 하셔서 돈까지 따로 챙겨드리면서 거기서 입을 옷까지 다 구입해드렸어요. 베트남 여행에서 돌아오신 시어머니가 베트남 커피라면서 G7 커피를 한 팩 저에게 주셨어요. 이거 호텔에서 마셔봤는데 맛이 특이하면서도 괜찮더라. 꽤 유명해서 많이들 사간다고 하던데 네 사무실에 갖다 놓고 마셔라. 네, 그런데 이거 더 사오지 그러셨어요. 내 입맛에는 맞는데 네 입에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많이 사오겠냐? 우리나라에도 큰 마트에서 팔긴 한다더라. 네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사 먹으면 되지. 네, 알았어요. 그런 후에 저는 샤워하러 들어가서 나왔는데 남편 책상 위에 못 보던 가방이 보였어요. 꽤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이었어요. 저는 여자였지만 단 한 번도 명품 가방은 사본 역사가 없었어요. 자기야, 이거 뭐야? 아, 그거 엄마가 내 가방이 오래되어서 실밥도 풀어지고 너무 빈티난다면서 면세점에서 하나 사오셨어. 난 자주 들고 다니지도 않는데 큰돈 쓰셨네. 그래? 나한테는 커피 한 팩만 사주시더니 너는 그 비싼 명품 가방을 떡하니 사주셨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셨대? 그거 다 내가 드린 돈으로 사신 거 아니냐? 그러자 남편이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저를 달랬어요. 그러게 말이야. 명품 가방은 내가 사줄게. 됐어. 어머니가 사주신 건데 잘 들고 다녀. 저는 약간 섭섭하긴 했지만 뭐 며느리보다 자기 자식이 더 이쁜데 어쩌겠냐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동서 인스타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나만 쏙 빼고 동서와 신우이가 경양식점에서 식사를 한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엊그제 주말에 만난 것 같던데 시어머니가 내게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셔서 진주 목걸이를 선물로 주셨다고 자랑질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와 신우이와 동서의 목에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단 채 한박 웃음을 지으며 셀카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을 본 순간 얼굴에 열이 확 올라왔어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와 오붓하게 좋은 시간들을 못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인데 나한텐 2달러짜리 커피 한 팩만 사다 주고 동서와 신우이한테는 진주 목걸이를 사다 줬다니 기가 막혔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왕따 당하는 기분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곧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서, 어머니가 진주 목걸이를 선물로 사주셨어? 어떻게 하셨어요? 동서가 인스타에 사진 올렸던데 뭘 그래? 아, 맞다. 그랬네요. 사실 어머니가 형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돈 쓰는 거 싫어한다고요. 나 없는 데서 내 흉까지 봤다니. 나한테는 G7 커피 한 팩만 주셨어. 네? 아마 형님은 돈을 잘 버시니까 그런 거 받아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신 것 아닐까요? 혹시 어머니께 여행 경비에 보태라고 용돈을 지어드렸어? 아니요.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한사코 돌려주셨어요. 형님이 주신 돈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면서요. 동서와 전화를 끊은 후에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저녁밥을 맛있게 먹은 후에 시어머니께 제가 여쭸어요. 어머니, 제가 미우세요? 뜬금없는 소리라며 화들짝 놀라는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갑자기 뭔 소리냐? 왜 네가 밉겠냐? 그래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짠순인 제가 어머니한테는 팍팍 쓰는 편이었어요. 어머니도 그건 인정하시죠? 아니, 또 무섭게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 저도 이젠 가성비를 따져야겠어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맘대로 안 되네요. 가성비? 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는 이번 달부터 끊겠어요. 뭐? 생활비를 끊어? 네, 어머니가 저희 살림을 해주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고 충분히 드렸는데요. 그게 제게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너 머리가 어떻게 돼버렸냐? 생활비를 끊으면 어쩌란 말이냐? 어쩌긴 뭘 어째요. 어머니를 모시고 안 살겠다는 말이죠. 동서와 신우한테 용돈을 받아서 쓰시던지 알바를 하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살림을 해주셨긴 했지만 저희가 모시고 산 거예요. 그 점 잊지 마세요. 이제 와서 내가 죽을 고생으로 살림을 해줬더니 멋이 어째? 죄송해요. 이젠 죽을 고생을 해가며 저희 살림 같은 거 안 해주셔도 되세요. 생활비도 끊은 판에 저희 살림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지도 않네요. 이런 천벌을 받을 것이나 이제 와서 이게 뭔 짓이여? 어머니, 제가 모른 줄 알아요? 제가 드린 돈으로 신우이한테 매번 김치며 반찬이며 다 해다가 바치고 동서한테도 인심 다 쓰시고 사셨잖아요. 베트남 여행은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저만 쏙 빼놓고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고 아들한테만 명품 가방을 사다 줬어요. 저 이제 호구 며느리 안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다는 궁색한 소리가 그랬어요. 내가 네 남편 명품 가방을 사주지 않았냐? 그럼 된 것 아니냐? 아드님이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렸어요. 아드님 월급으로는 어머니 생활비 못 드려요. 다 제가 번 돈으로 드린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시키시던지 나가서 혼자 사시던지요. 그렇게는 못한다며 난리 판꽃을 치셨지만 어쩌겠습니까? 돈줄은 제가 쥐고 있는데요. 그래봤자죠. 제 강경한 태도에 다시 옛날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사시게 되었어요. 동서의 말을 들어보니 매달 월급 때만 되면 용돈 안 보내냐고 빚독초 가듯이 닥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손님 동서가 한 명 있어요. 나이는 57세이고 아주버니는 60세인데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요양 중이시죠. 형님에게는 아들이 2명 있는데 둘째 아들이 친구가 형님에게는 큰 자랑입니다. 얼마 전에 취직을 했다면서 구순이 다 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연락을 다 했더라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동서, 희소식이네. 네, 형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휘철이는 아직도 취직도 못하고 그대로 있나? 글쎄요. 뭐하고 사는지 원. 통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되었어요. 저는 한 통도 없고요. 무슨 일은 하긴 하겠죠. 나가서 산 지가 꽤 되었는데요. 그러자 무슨 좋은 일이라고 한바퀴 웃음을 터뜨리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쩌나. 우리 진규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 아직까지 취직을 못해서. 요새 취업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네. 그러게요. 빨리 취업을 하든 뭘 하든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희소식이 뭐예요? 그게 말일세. 우리 진규가 글쎄 대학교 졸업도 하기도 전에 취직을 했어. 그랬어요? 축하해요, 형님. 어디로 취직을 했어요? 그게 회사명이 길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시내에 있는 회사라네. 사무직이야. 나도 이젠 한시름을 놓았네. 자식이 대학교도 잘 들어가고 취업을 딱 해놓아야 안심이 아닌가? 안 그래? 당연히 그렇죠.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진규가 들어간 회사도 대기업 못지않다고 그러는구만. 그래요? 참 다행이네요. 진규가 착한 애라서 돈벌이도 빨리 하고 참 좋으시겠어요. 어머니랑 형님들도 우리 진규에게 왜 실업계 고등학교를 보냈냐고 무시하지 않았어? 참 모르는 소리를 했던 거지. 또 시작이었어요. 무슨 놈의 자격지심이 그리 더 많은 건지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듣는 저도 지겹기만 했습니다. 어찌됐든 진규가 잘 됐잖아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게 쉽게 잊어버릴 일인가? 휘철인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했어도 우리 친구보다 더 나은 게 뭔가? 뜬금없이 또 자기 아들과 내 아들을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은 왜 자꾸 진규랑 휘철이랑 비교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진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지만 거기서 탑을 하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꼴찌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꼴이 아닌가?
뭐라고요? 그럼 우리 희철이가 꼴찌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휘철이도 얼른 정신이나 차려서 제 밥벌이를 했으면 좋겠네. 형님, 진규가 취업을 해서 축하를 할 일이긴 한데요. 그런다고 휘철이를 걱정하지는 말아요.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는 애예요. 동서는 몰라서 그래. 우리 진규는 대학교에 다닐 때에도 어디 놀러 한 번을 안 갔네. 내가 영어회 학원이랑 상담사 자격증을 따러 다닌다길래 얼마나 학원비도 많이 대준 줄 아나? 휘철이는 방학 때만 되면 배낭여행이다 뭐다 해서 공부도 않고 돌아다녔잖아.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놀고 다니면 취업이 쉽게 되겠어? 형님의 말을 듣자 하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완전히 제 아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그랬어요. 형님, 다른 사람이 들으면 진규가 고시나 합격한 줄 알겠네요. 남의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놀고 다니던 말던 무슨 상관이에요? 동서, 말 그렇게 하지 말게. 내가 모를 줄 아나? 우리 진규가 공부를 잘한다고 키껏 자랑을 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갔다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얼마나 한마디씩 했나? 그리고 진규 아빠도 그랬잖은가. 우리 애들이 머리는 아빠를 닮지 않고 엄마를 닮아서 더럽게 나쁘다고 말이야.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에 담고 있어요. 제가 하던 일이 있어서 이만 끊어야겠어요. 암튼 우리 진규도 취업도 했으니까 내가 한상 차릴라네. 돌아온 일요일에 점심 먹으러 와. 네, 그럴게요. 하여간 맨날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 아들 취업 자랑 좀 한없이 하려고 잔치를 한다니. 가서 장단을 적당히 맞춰줘야지. 뭐 어쩌겠어요. 형님은 자동차 부속품 제조업체인 공장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참모에서 주방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평생 동안 제 밥벌이도 못하시고 무능하게 살아오다가 급기야는 간이 안 좋아서 집에서 요양 중이라서 혼자서 고생하는 형님을 다들 안쓰러워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웬만하면 형님 앞에서 잘난 척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자랑 같은 비슷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장남이었던 아주버님도 비교적 잘난 제 남편을 늘 견제해 왔으니까요. 시부모님이 방 2칸짜리 집에 장남이라며 방 하나를 주고 학원이다 뭐다 해서 다 뒷바라지를 해줬건만 대학에는 삼수를 해서도 떨어진 반면에 남편은 늘 학교에서 학업 우수상을 배달하기 바빴어요. 실질적인 장남 노릇은 제 남편이 다 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그런지 늘 자격지심이 많았어요. 돈 쓸 일도 티나지 않게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늘 명절 때나 시부모님의 생신 때마다 인상을 쓰고 앉아있는 아주버녀 형님 때문에 신경이 거슬리곤 했습니다. 상전이 따로 없더라고요. 누가 형님과 아주버니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기를 하나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를 하나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입이 쭉 나와서는 분위기를 망치기 일쑤였어요. 아주버니가 돈을 잘 못 버시고 힘들게 사는 것을 알아서 저나 남편이나 시누이들도 돈 들 일 있으면 그냥 알아서 우리들끼리 해결했어요. 아예 바라지도 않았기에 불만도 없었고요. 오히려 시집 식구들이나 남편이나 저나 감싸주기 바빴어요. 가진 게 없고 나눌 게 없어서 불편한 그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였죠. 그래서 웬만하면 제 딸이 공부를 잘했어도 자랑은 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자랑은 하지 않았지만 딸처럼 잘할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제 둘째 아들을 우습게 보더니 참 웃기더라고요.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며 웃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드디어 주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식구들까지 형님 집에 모두 다 모였어요. 제 둘째 아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왔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알고 왔니? 큰엄마가 전화를 주셨어요. 제 아들을 보자 아주버니가 태뜸 그러더라고요. 너는 졸업은 했냐? 아직까지 취업도 못하고 뭐 했냐? 그 말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뭔 소리야? 아직까지 졸업을 안 했을까 봐? 그러자 그 말을 듣던 형님이 다짜고짜로 그랬어요.
어머니,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요새는 취업도 못하면 졸업도 못한다고 우리 진규가 그랬어요. 취업하기가 보통 쉬운 줄 아세요? 그러자 중학교 교사인 제 딸이 얼척이 없어서 제 아들과 마주보며 웃었어요. 큰엄마, 휘철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졸업을 안 했겠어요. 그리고 휘철이가 취업을 안 했다니요. 그러자 비웃듯이 형님이 묻더라고요. 취업을 했으면 했다고 말했을 거다니요. 지금 어디로 다니냐? 그러자 휘철이가 형님에게 그랬어요. 에이, 그놈마 아들만 취업했을까 봐요. 나를 너무 무시하신다. 허허. 그러자 신우이가 형님에게 그랬어요. 옳게 진규가 얼마나 좋은 곳에 취직을 했길래 한턱을 쏜다고 그래요? 진규야, 너 회사 이름이 뭐냐? 그러자 진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올드 커뮤니템즈인데요. 꽤 큰 회사예요. 언제 한번 저희 회사로 놀러 오세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 말을 휘철이가 진규를 쳐다보며 그러더라고요. 뭐? 올드 커뮤니템즈가 맞아? 네, 형, 맞아요. 그거 압구정에 있는데. 어? 형도 알아요? 맞아요. 그러자 형님이 휘철이에게 그랬어요. 큰 회사라 너도 아는구나. 너도 그 회사에 관심이 있냐? 아, 아니요. 관심 있다기보다요. 그게. 그러자 또 형님이 하늘 높은 줄도 모르는 자랑질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 설아. 너는 거긴 꿈도 꾸지 마라. 우리 진규가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 줄이나 아냐? 너는 나이에도 걸려서 안 될 거다. 너는 사립대이지만 진규는 4년제 국립대인데 비교가 되겠냐?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형님, 말씀을 너무 함부로 하시네요. 진규가 공부를 잘해서 4년제 국립대에 입학했어요. 뭐? 공부를 잘했으니까 입학했지. 그럼 뭘로 입학을 했겠나? 수능도 안 치르고 취약계층 전형으로 들어간 걸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진짜 모른 줄 알고 해도 너무하시네. 멋이 어째? 동서, 말 다 했어? 배 아프면 배가 아프다고 솔직히 말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들 혀를 내둘렀어요. 아주버니와 진규만이 우쭐해하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질이 소리를 듣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아들 하나가 국립대 입학을 하게 되자 잔치를 벌리고 난리더니 이제 와서는 취업을 했다며 내 아들을 무시하고 지랄이라니. 그때 휘철이가 형님에게 그랬어요. 그놈마, 잠시만요. 제가 진규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진규가 그 회사에 들어가니까 너도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냐? 행여나 그 회사에 누가 될지 모르니까 거기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자 휘철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큰엄마, 그 회사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세요. 진규가 좀 순진한 구석이 있네. 그러자 제 아들을 잡아 죽일 듯이 눈을 뿌라리며 형님이 휘철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뭐? 네가 뭔데 진규한테 순진하다고 하냐? 저요? 제가 그 회사 사장이에요. 그러자 기가 막히다고 뒤로 나자빠지면서 웃고 난리였어요. 그러자 진규가 거기다 대고 또 한마디 했어요. 형, 내가 아직 우리 회사 사장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아무데나 대놓고 사기치지 마요. 바로 들통날일을 왜 해요? 짜증나네. 감히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형한테 말투부터가 형님을 닮아갔어요. 그래서 휘철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가 싶더니 그랬어요. 네, 정 실장님. 이번에 정식 사원 공고 냈었어요? 아, 정식 직원이 아니라 콜센터의 상담사 임시 직원을 뽑았다고요? 미안하지만 내일 출근을 해서 이번에 뽑은 임시 직원 중에 서진규라는 직원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 직원은 바로 해고해 주세요. 그 말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하는 것은 형님과 아주버니와 형님의 아들이었어요. 휘철이가 형님과 아주버니에게 그랬습니다. 정식 직원도 아니고 임시직인 상담사를 뽑았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제가 해고하라고 했으니까 큰엄마가 한턱을 쏘실 이유도 없겠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딸을 데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날 예상대로 초상집 분위기가 다 된 형님이 제게 직접 찾아와서 사정사정을 해댔습니다. 미안해, 동서. 진작 말하지 그랬어. 하도 동서가 휘철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아직 백수건달로 산 줄 알았잖아. 형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진규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학교에 다니면서 그렇게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모양이에요? 정기로 수능 봐서 입학한 다른 친구들보다 기초 수학 실력이 부족하니까 영어학원도 다니면서 따라가려고 애를 쓴 건 이해를 하는데요. 저소득층이라는 특혜로 입학한 게 자랑이에요. 학점도 밑바닥이라던데 휘철이가 어련히 알아서 잘났겠어요? 정말 웃겼어요. 임시직 상담사에 합격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설레발을 떨었다니요. 그런데도 급 태세 전환해서 휘철이에게 가서 자르지 말아달라고 했다는데 휘철이가 형님한테 그랬다네요. 그놈마, 내가 운영하는 회사라서 잘 아는데요.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작은 회사예요. 다른 큰 회사 알아보셔야죠. 확실히 선을 그어버린 휘철이의 말에 형님도 더 이상 어쩌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취업을 했다는 소리가 없고 아들 자랑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걸 보니 그때의 충격이 좀 컸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니 진짜 그게 맞나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하려던 참에 신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빠가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급하니까 빨리 전화 좀 받으라고. 전화 좀 해보세요. 다짜고짜로 숨 넘어가는 소리에 놀랐어요. 회사에서 바쁘니까 못 받았겠죠. 무슨 일이에요? 아이, 미치겠네. 톡도 안 본 것 같아요. 아가씨, 왜 그래요? 어떻게 언니? 엄마가 지금 프랑스에 계시는데요. 어머니가요? 언제 가셨대요? 금시초문이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빠 카드를 들고 가셨는데요. 그게 소매치기한테 가방이랑 싹 다 털렸다네요. 뭐라고요? 자세히 말해봐요. 지금 자세히 말하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얼른 오빠 카드부터 정지시켜야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받네요. 어머니한테는 언제 연락이 왔어요? 잃어버린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나도 잘 몰라요. 같이 가신 분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난리예요. 일단 남편의 신용카드를 정지를 한 것이 우선이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무실 책상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다른 여직원이 받길래 남편에게 급하니까 꼭 휴대폰 톡을 보라고 전해달라고 했고 전화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참 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드린 신용카드는 정지시켰어? 그런데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말이야. 지금 다 털려서 돈 한 푼도 없다고 한다. 어떡하냐? 같이 간 일행이 있을 거다냐.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리고 넌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니께 카드를 드렸니? 지금 그게 문제야. 우리 엄마 걱정은 안 해. 나 지금 바쁘니까 네가 대신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좀 해봐. 퇴근해서 집에서 얘기하자. 라고 하며 뚝 끊었어요. 남편과 통화가 끝나기가 바쁘게 또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낯선 여행지에서 정작 돈이며 카드며 가방을 몽땅 소매치기를 당한 것은 시어머니인데 신우이가 더 설레발을 떨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 어떡해? 오빠가 회사 일로 바쁘다고 언니랑 알아서 하라는데 어떡해? 아가씨부터 진정 좀 해요. 내가 진정을 하게 생겼어요. 우리 엄마 영어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어머니 패키지 여행으로 가신 것 아니에요? 여행자 보험도 들었을 텐데요. 그리고 인솔자나 가이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언니, 아니야.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고요. 네? 그럼 누구랑 가신 거예요? 그게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방에 있는 지갑이랑 현금이랑 다 털려서 엄마가 난리예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참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머나먼 곳에 혼자서 가시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서야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게요. 엄마 친구분하고 단둘이 가셨는데 글쎄 그분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하나도 없다네요.
네? 친구분 누구요? 그럼 여행자 보험은 들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지. 일단 그 친구분 연락처를 저에게 줘요. 함께 갔다던 시어머니의 친구분에게 전화를 걸어갔더니 묵직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엉겁결에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걸었습니다. 라고 하고 끊고 다시 걸었는데도 그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같이 동행한 분이 여자친구분인 줄 알았지 뭡니까? 설마니 남자친구분하고 단둘이 가실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김말숙 씨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거기가 프랑스 파리가 맞나요? 그러자 갖다붙다 대답도 않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넘기더라고요. 너냐?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몇 시간째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에 가만히 있다. 교통카드 살 돈도 없다. 일단 그 지역 관할인 경찰서를 찾아서 가세요. 경찰서? 지금 버스 탈 돈도 없다니까 그러네. 돈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냐. 일행이 있으시잖아요. 설마니 그분은 버스 탈 돈도 없으세요? 어머니 카드나 뭐나 다 털리셨는데 돈을 어떻게 보내요? 여기 내가 계좌번호 찍어줄 테니까 이쪽으로 보내라. 같이 있는 분의 계좌니까. 무턱대고 돈부터 보내라니. 아무튼 일단 경찰서부터 가세요. 정 답답하시면 대사관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빨리 경찰서에 가서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증명서 같은 거 받아 놓으셔야 여행자 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 필요 없고 돈만 보내라고만 하시는 시어머니가 뿔따구가 냈는지 제게 막 화를 내셨어요. 여기 이 박 교수님도 돈이 없으셔. 내가 오죽하면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하겠냐? 어머니,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가시라고요. 너는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정남이 떨어지게 하냐? 내가 여기 못 올 때로 왔냐? 내가 너한테 말은 하지 않고 왔다만 그게 불만이야? 내가 동네 북인가? 왜 엉뚱한데 내가 화풀이야? 어머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여유가 있으시네요. 이왕 가셨으니까 소매치기 당한 것은 잊어버리세요. 경찰들이 잡아주지도 않으니까 괜히 가방 찾아주라고 진을 빼지 마시고요. 소매치기 당했다고 신고하고 분실물 증명서만 확실히 떼어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뭐야? 너는 내 걱정은 하나도 안 하지? 형식이는 뭐하느라 전화도 안 받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이 꼴을 당했는데 너랑 통화하게 해야 되겠냐? 시어머니는 자기 생각만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머나먼 낯선 땅에서 여행 첫날에 소매치기를 당했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또 그러시더라고요. 있잖아. 급한 대로 네가 돈 좀 넣어줘야겠다. 한 500만 원만 보내라. 이왕 왔는데 가방 잃어버렸다고 그냥 말 순 없잖냐. 500만 원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되세요. 너 쪽팔리게 정말 이럴래? 네가 돈 없다고 하면 눈 가리고 하늘을 아웅이야.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죽는 소리를 해. 죄송해요 어머니. 애들 밥 먹여야 하니까 이만 끊을게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남편 돈도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 몰래 남편이 신용카드를 한 개 더 발급을 받아서 시어머니께 드렸을 텐데요. 제 생각엔 신용카드만 딸랑 드리지는 않았을 테고 분명히 현금도 얼마간 챙겨 드렸을 법도 한데 무엇이 떳떳지 못해서 저만 쏙 빼놓고 모르게 여행을 보내드렸냐고요. 조금 후에 신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빠랑 내가 언니 모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같이 가신 분이 엄마 남자친구예요. 엄마가 채용까지 생각을 하는 분이세요. 전직 대학 교수였고요. 엄마가 나랑 언니가 나눠서 각각 500만 원씩 돈을 보내라네요. 저는 보냈어요. 언니도 우리 엄마가 기분 좋게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돈을 보내줘요. 남자친구? 전직 대학 교수면 다야? 그래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응원하고 싶어요. 돈 500만 원이 누구 애 이름이야? 정말 웃기더라고요. 난 모르게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보내라. 그렇게는 못하죠.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줄 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남자친구분 계좌로 보냈어요? 네, 그래야죠.
그 돈이면 충분하니까 됐네요. 뭘. 그래도 엄마가 간 김에 넉넉 잡고 둘러보고 오신다는데 좀 해드려요. 아가씨, 그분은 돈이 없어요. 자식도 없냐고요. 왜 어머니 혼자서 돈을 다 써요? 설마 그러겠어요? 전직 대학 교수라서 엄마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버지랑 헤어지고 얼마만이에요. 우리 엄마한테도 이젠 봄바람이 불어야죠. 안 그래요? 봄바람? 봄바람이 2번 불었다가는 집안 나만하지 않겠네요. 아가씨, 모르긴 몰라도 유리 아빠가 나 몰래 어머니께 카드도 드린 것 말고도 따로 돈 챙겨 드렸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며느리는 남이라고 하는가 봐요. 알았어요. 라고 하며 끊었어요. 돈이 땅에서 솟아나나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하나. 시어머니의 황혼연에 왜 우리가 돈을 물쓰듯 해야 하는 거지? 뭐가 무서워서 며느리 모르게 갔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곧바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파리로 남자친구와 여행 가셨는데 왜 나만 모르니? 그게 말이야. 실은 저번 달에 향수기가 퇴사했잖아. 퇴직금이 좀 나오니까 그걸 보시더니 그분하고 여행을 간다고 돈을 빌려달래. 그래서 나도 그저 말 수 없어서 내가 비행기 값을 결제해드렸어. 카드도 드렸지 뭐. 뭐야? 너 미쳤어? 어머니 통장에 5천만 원 가까이 있어. 그 돈 어디다 쓰고? 그러게. 향수기 말로는 엄마가 그분과 1년 가까이 사귀면서 보약이다 뭐다 해다가 바치고 요양원에 있는 시어머니한테까지 가서 병문안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쓰셨다더라.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도 한 번도 못 받고 사셨는데 내가 뭐라 할 수 있냐? 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해외여행을 가면서 비행기 값까지 시어머니가 다 내게 하냐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비행기표 예매하면서 받은 여권번호랑 신상을 확인하고 전직 대학 교수가 맞는지 해당 대학교에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교 측에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왜 물으십니까? 이 사람은 저희 대학교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요. 저희도 다 찾아봤습니다. 네? 이분 신상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이 많다고요? 네, 대학 교수라고 사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사기꾼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당하신 것이었죠. 그래도 멋쩍겠어요. 시어머니가 자진해서 돈을 갖다 바쳤는데요. 헤어지면 그만이지. 그 사기꾼이 시어머니의 돈을 강제로 뺏건 하진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사기꾼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 사기꾼한테 퐁당 빠지셨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도 시누이도 시어머니께 10원짜리 하나도 주지 말자고 약속했는데요. 그 남자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얼마나 싹쓸이 긁어 잡섰는지 어느 날 생 거짓골로 저를 찾아왔어요. 말을 듣고 본 어이가 없었어요. 그 사기꾼이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하자고 권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더니 돈만 받고 해외로 도망쳤다네요.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유리 엄마야, 내가 미쳤나 보다. 세상에 속일 걸 속여야지. 그럴 줄 몰랐다. 할 수 없이 남편한테도 하소연을 했는데요.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유리 엄마 몰래 엄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향수기 돈은요. 그 사기꾼이 또 엄마한테 와서 살랑거리면 그새 다 잊고 다 퍼줄 거죠. 그 남자 따라가세요. 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거리를 확실히 두는 수밖에요. 시어머니는 할 수 없이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들었던 사연입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아들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결혼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2번을 입었거든요. 첫 번째 남자와의 결혼은 시가 쪽에서 그 친구를 맞득지 않게 봤어요. 그래도 큰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서 결혼식을 올리긴 했었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 그 남자가 결혼 직전까지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딸도 한 명 있었어요. 정말 우습게도 결혼식 당일날에 그 남자와 동거를 했던 여자가 직접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떠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더 웃긴 거는 그걸 막으려던 신랑인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걸 봐버렸죠. 그 광경 보고 모두들 경악했어요. 그 친구에게서 들은 그 남자는 엄청 젠틀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요. 완전 약질 중 약질을 만난 것이었어요. 제대로 똥을 밟았는지 그 남자랑 헤어지고 그 뒷수습을 하느라 친구가 엄청 애를 먹었어요. 그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는 줄 알고 있는 저도 친구가 다시 결혼식을 올릴 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제 친구는 키 170의 날씬한 성형 미인이었어요. 일반인에 비하면 연예인급 미모였으니 주변에 남자들이 꽤 꼬이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친구의 아버지는 주택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셨고 친구의 엄마는 음식점을 2개나 운영을 하셨어요. 친구의 부모님이 겉으로 봐서는 평범한 일반 서민과도 같았지만 실상은 알부자였어요. 진짜로 일밖에 모르시는 분이셨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친구의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했던 기억과 그 때문에 상처가 되었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돈을 아낌없이 쓰셨어요. 제 친구가 결혼식장에서 웨딩 마치도 하지도 않은 채 헤어지긴 했지만 친척들과 그 자리에 왔던 하객들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지금의 남편이 이해를 해주긴 했지만 친구의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안 된다며 노발대발 했었죠. 그것 때문에 또 친구가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걸 안타깝게 보던 친구의 아버지가 나서서 다 돈으로 해결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명의로 신혼집을 요구해서 그렇게 했고 차도 사달라고 해서 사줬대요. 누가 보면 친구의 남편이 의사나 검사나 되는 줄 알겠어요. 일반 기업체 월급쟁이 회사원이었어요. 그동안 사귀어왔던 그 많은 잘난 남자들을 제쳐놓고 겨우 제가 보기에도 양에 차지도 않는 남자를 만나면서 그 남자와 결혼을 못할까봐 안절부절해하는 친구를 보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첫 결혼의 실패가 이렇게 사람을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는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제 친구의 남편이 참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일과 가정밖에 모르니까요. 하지만 친구의 시어머니는 친구의 과거를 발목 잡아서 늘 올가매려고 했어요. 자주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속개나 끓이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환갑 때가 다가오자 제 친구를 불러서 그랬다네요. 요새 무슨 환갑이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생일은 생일이 아니냐? 내가 며느리가 없으면 몰라도 어차피 너희들이 내 생일을 그저 말지 않을 테니 너희들 고민하지 않도록 내가 말하마. 네, 말씀하세요. 어디 여행이라도 보내드릴까요? 네 시아버지가 워낙에 어디로 나다니는 것을 싫어하잖냐. 그냥 돈으로 다오. 내가 알아서 쓰게 말이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다른 것은 안 필요하세요? 돈이 다 되는데 뭐가 또 필요하겠냐? 네 시아버지랑 여행을 가봤자 말짱 헛것이다. 내가 돈 있어야 든든하지. 안 그래? 네, 어머니. 식사는 어떤 걸 드시고 싶으세요? 한정식으로 할까요? 뭐? 한정식? 돈이 얼마나 비싼데 그 많은 식구들 몰고 한정식을 먹냐?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 주면 되겠네. 그럴 필요가 있냐? 네 친정엄마 식당 있잖냐? 네? 저희 엄마요? 왜 놀랐니? 싫으냐? 그 좋은 데를 놔두고 어디로 가서 먹자고 그러니? 어머니, 그래도 그건 저희 어머니가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다른 데도 더 좋은 곳이 많은데요. 미쳤냐? 네 친정엄마도 내가 환갑인 거는 모르지 않을 것 아니냐? 내가 이때까지 아들내미 잘 키워서 딸내미한테 줬으니 그 노고는 치사를 받아야겠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몰라서 묻냐? 내가 너한테 내 아들을 보내면서 백날을 잠을 못 자고 울었다. 내 아들이 뭐가 쉬워서 한 번 갔다 온 헌색씨랑 결혼을 해? 네 엄마한테 전해라. 그날 환갑 생일잔치는 네 엄마 식당이 사고 최소 1,000만 원은 축하금으로 준비하시라고 말이다. 알았냐? 네?
1,000만 원이요? 왜 놀라냐? 어머니, 그건 좀 심하세요. 뭐야? 남들 하는 거 못 들어봤니? 유럽 여행을 가도 1,000만 원은 더 들 거다. 내가 너희들하고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냐? 크루즈 여행을 가자고 하냐? 행여나 내 아들 돈으로 생색 낼 생각은 하덜덜 마라. 그래서 제 친구도 얼척이 없었대요. 평소 때는 고분고분 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열이 뻗쳐서 그랬다네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사돈한테 1,000만 원씩이나 갖다 바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뭐야? 그렇게는 못해? 네, 저희 친정엄마도 딸님이 곱게 키워서 갖다 바친 것도 억울한데 무슨 상납금을 바치란 말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히다며 팔딱팔딱 뛰는 거 싶더니 떼굴떼굴 구르는 신용까지 해가며 난리 법석을 떨더랍니다.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래, 곱게 키워서 남의 남자를 한 번 갔다 온 것이 자랑이냐? 내 아들은 총각이었는데 너는 재혼이 아니었냐? 그러자 갑자기 시 외할머님이 문을 팔깍 열고 나타나셨어요. 어메, 듣고 있자니까 내가 천불이 나서 못 있겠네. 구순이 시 외할머니는 몸만 왜소하실 뿐 목소린 쩌렁쩌렁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그런 시 외할머니께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아이 엄마, 놀랐잖아. 며느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뭐시여? 이 잡것이 옛날에는 착하더니만 어쩐다고 이렇게 변해버렸냐? 엄마, 며느리 앞에서 뭔 소리예요? 뭔 소리? 똥 묻은 개가 뭐 어쩐다고 하더니 딱 너를 두고 한 소리인지 모르겠냐? 엄마, 왜 그래? 내가 뭐 어쨌다고? 네가 뭔디? 우리 이쁜 봉식이 각시를 걸고 넘어지냐? 어? 엄마, 채통 없이 왜 그래요? 내 며느리야. 얼른 방에 가 계세요. 며느리랑 할 말이 아직 남았어요. 네? 그러자 시 외할머니가 효자손을 집어들더니 시어머니 대급박을 세게 내려치시려길래 슬쩍 피하려다 바닥에 미끄러져 엎어지셨대요.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네 마디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시어머니가 코를 감싸쥐고 나중내하며 방방 뛰셨어요. 시 외할머니한테 코를 쥐어잡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대요. 엄마는 전생에 나랑 원수 줬어? 이거 코 성형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거 잘못되면 다 엄마 탓이야. 그러자 시 외할머니가 그러셨다네요. 그거 어떻게 되었다고 죽진 않아. 이거 사. 그 코도 봉식이 각시가 해줬담서. 그리고 1,000만 원이 누구 애 이름이야? 네가 시방 우리 봉식이 각시를 말려 죽일 셈이야? 엄마, 며느리 앞에서 못한 소리가 없네. 엄마는 빠져요. 빠지긴 뭘 빠져? 앞전에 내 구순잔치 때 봉식이 각시가 나한테 준 봉투에서 딱 100만 원만 남기고 돈 슬쩍 해갔잖아. 내가 모른 줄 알았지? 세상에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 손주 며느리가 어디에 있겠냐? 내가 낳은 딸도 내 돈을 도둑질해 갔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놀라서 아니라며 오해라고 손을 저으며 그러더래요. 엄마, 왜 그래요? 며느리 앞에서. 나 안 그랬어. 뭔가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치라라고 자빠졌네. 내가 네가 정서방하고 결혼을 한다길래 없는 살림에 혼수한다고 돈을 얼마나 많이 썼냐. 네가 유부남과 바람을 핀 바람에 소문이 나서 네 시집에서 할까봐 얼마나 내가 속을 끓이고 살았어. 그래도 우리 봉식이 각시는 너보다 나아야. 청천벽력 같은 시 외할머니의 그 말씀에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가 시 외할머니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줄로만 알았던 시아버지께서 거실로 나오셨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봉식이 엄마가 뭐 어째요?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갑작스런 아버님이 등장해 놀라기는 시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셨대요.
아니, 자네 다 들었나? 여보, 엄마가 헛소리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당신을 왜 속이겠어요? 그럼 장모님 구순잔치 때 우리 며느리가 드린 돈 봉투에서 돈 빼간 것은? 그건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러자 시 외할머니가 효자손으로 땅바닥을 딱 치면서 그러셨어요. 기억이 안 나긴 뭐가 기억이 안 나? 내 딸이라서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아무 말 안 했더니 진짜 모른 줄 알았지? 그래 놓고 네 며느리한테는 겨우 환갑 주제에 사돈댁에 가서 얻어 처먹고 돈까지 바치라고 하냐? 이 천하의 몹쓸 거사. 그러자 코를 부여잡고 있던 두 손을 싹 붙이고 시 외할머니한테 싹싹 빌더라네요. 엄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젠 그만 좀 해요. 누가 보면 진짜로 엄마 돈을 훔쳐간 줄 알겠네. 이 썩을 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나한테 죽고 싶냐?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시방 나를 무시해? 내가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은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 떠나야겠다. 이리 오니라. 그러자 아버님이 시 외할머니께 단정히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셨대요. 장모님, 제가 봉식이 엄마를 대신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순잔치에 며느리가 올린 봉투에 손을 댄답니까? 이 사람이요, 제가 책임을 지고 정신을 차리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결연히 일어나셔서 그러시더래요. 당신 며느리 앞에서 할 짓 못할 짓을 다 하다가 우리 집안 개망신을 시켰어. 나랑 수십 년을 살면서 나를 속였어. 어디 그 내막을 한번 들어보자고. 당장 방으로 날 따라 들어와. 내가 오늘부터 내 성깔이 얼마나 사나운지 보여주겠어. 늘 웃는 나치 아버님이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말을 쫙 내리깔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니까 시어머니가 산송장처럼 하면서 따라 들어가더라네요. 친구는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시 외할머니가 두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아가, 네 시어매가 한 소리는 한 귀로 흘러버려라이. 네 시어매도 내가 낳은 딸인데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나이만 저렇게 처먹었지 속은 하나도 없는 것이여. 앞으로는 기죽지 말고 살아. 네가 뭔 잘못이냐? 네 시어매처럼 평생을 속이고 산 것이 잘못이지. 내가 죽기 전에 네 시어매 버릇은 딱 부러지게 고쳐놓을란다. 알았냐? 그 후폭풍으로 친구의 시아버지께서 환갑은 무슨 얼어 죽을 환갑이냐며 다 때려치우라고 하셨대요. 시외할머니께서도 한 번만 더 시험씨 노릇을 하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온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전 한 통도 안 주시고 가타부탄 말도 없으니 딱 할도리만 하고 살아서 편해졌다고 했어요. 며느리한테 평생 삥 뜯으며 살아보려다가 시외할머니 덕에 과거가 폭로가 되어버렸으니 더 이상 제 친구의 꽃들이를 잡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더 이상 시어머니 뜻대로 해주지도 않을 거라더군요. 그러면서 시외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